야담 이야기. 바람피 나네. 부부지간은 몇 촌? 첩첩산 중 강원도 성선 땅에 사냥을 업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첩첩산중을 헤매던 중 풀숲에서 몸을 낮추는 짐승을 향해 활시위를 쏘고 불이 나게 달려가 보니 아니 웬걸. 사냥꾼이 화살에 맞아 죽은 것은 짐승이 아니라 약촉해던 노인이었습니다. 사냥꾼은 노인의 시체를 정성껏 염해서 범바위 바로 아래 양지 바른 곳에 묻고 나서 목마를 때 마시려고 차고 다니던 표주박에 막걸리를 따라 놓고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도 소나무에 목을 메고 죽으려 했지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늦장가를 들어오든 외아들 개똥이와 아내 모습에 그만 올가미를 벗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한숨만 푹푹 쉬는 남편을 보고 부인이 무슨 일인가 하고 캐물으니 사냥꾼은 자초지종을 털어놓고 사냥꾼은 날이 새면 관가에 가서 자수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살인자는 이후 여화를 막론하고 사형을 당하는 시절이라 부인이 펄쩍 뛰며 여보, 하늘 아래 그걸 아는 건 우리 세 식구뿐이잖아요. 당신 없이 우린 어떻게 살라고 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엔 사냥꾼도 평생 참회하면서 살리라 하고 관가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15이 된 개똥이는 아버지를 도와 사냥감을 몰고 아버지는 목을 지키다가 활시위를 당겨보는 족족 잡아 광속엔 산짐승 모피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꾼 부자는 3일 동안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광속을 보고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광속에 모피를 몽땅 털어 부인이 집을 나간 것이었습니다. 사냥꾼 부자는 몇 날 며칠 수소문 끝에 부인의 행방을 알아냈습니다. 모피수 집상과 눈이 맞아 정선읍내에 새살림을 차린 것이었습니다. 사냥꾼 부자가 그 집을 찾아가 내인년 당장 동원으로 가자. 부인은 배시시 웃으며 사또 앞으로 가자. 이 말씀이군요. 갑시다. 이러면서 부인이 꼿꼿하게 대들자 사냥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년 전 그 일이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동원으로 가는 길에 개똥이가 몰래 아버지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사또 앞에 가거든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딱 잡아떼세요. 저만 믿으시고. 그들은 사또 앞에 섰습니다. 부인이 앙칼지게 말했습니다. 이 살인자하고 살 수 없어 제 발로 집을 나왔습니다. 하고 그동안의 일을 사또하게 고하니 사냥꾼이? 나는 짐승 잡는 사냥꾼이지 사람 잡는 망나니가 아닙니다. 라고 사냥꾼은 당당하게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이에 사또가 육방관속을 거느리고 사냥꾼 부인을 앞세워 범바위로 올라갔습니다. 포졸들이 땅을 파자 뼈가 나왔습니다. 이에 사냥꾼은 심장이 쿵하고 멈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방이 사또 나리 이것은 사람 뼈가 아니라 네 발 달린 짐승 뼈이옵니다. 하고 고하니 사또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전현을 당장 옥에 가두고 간부도 잡아넣으렸다. 이렇게 일이 마무리가 되고 호롱불 아래 사냥꾼과 아들 개똥이가 마주 앉았습니다. 어떻게 된 셈이냐? 사냥꾼이 물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만약을 대비해 아버지 어머니께서 잠드신 후 몰래 범바위로 올라가 시체를 파내어 멀리 뒷산에 묻고 사냥해온 동물뼈 뭉치를 그 자리에 묻었습니다. 부부지간은 촌수가 없습니다. 수도 없을 만큼 가까울 수도 있고 수도 없을 만큼 남남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아들은 말하였습니다. 욕심과 욕심이 가져온 당연한 죽음. 특별히 이 씨 박 씨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냥 재미있게 봐주세요. 옛날에 10만이 셋이서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셋 다 똑같이 산삼캐는 10만이로 각자 김가, 이가 박가라고 불렀습니다. 이중 김가는 사람됨이 바르고 올곧은데 이가와 박가는 의문스럽고 욕심이 많았었습니다. 한 번은 셋이서 깊은 산 중에 삼을 캐러 갔습니다. 이리저리 삼을 찾아 산속을 헤매다 보니
깎아지는 벼랑에 이르렀습니다. 벼랑 위에서 아래를 굽어보니 청길 낭떠러지라 밑이 가물가물한데 그 한가운데쯤 산삼이 수북이 나 있었습니다. 저것만 다 캐면 셋이서 나누어도 한 3년은 놀고 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벼랑이 얼마나 가파른지 대체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신만이가 산삼을 보았으니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내려가자니 엄두가 안 나고 해서 국리 끝에 한 가지 꾀를 생각했습니다. 칡을 걷어다가 사람이 하나 들어앉을 만한 둥구미를 엮고 둥구미 끝에 칡줄기로 꼬아 만든 줄을 길게 달았습니다. 그래 놓고 셋 중 하나가 둥구미를 타고 내려가서 산삼을 캐다가 올려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누군가 둥구미를 타고 내려가야 하는데 이가와 박가는 서로 눈치만 슬슬 보면서 안 내려가려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김가가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이가와 박가는 벼랑 위에서 줄을 잡고 둥구미를 들이워주고 김가는 둥구미를 타고 벼랑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 보니 산삼이 위에서 보던 것보다 더 많아서 아주 지천으로 나 있었습니다. 그걸 캐다가 둥구미에 가득 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줄을 끌어올리라고 신호를 보냈는데 둥구미에 사람도 타고 산삼도 싣고 할 수는 없어서 산삼을 먼저 실어보낸 다음에 둥구미가 내려오면 사람이 타고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던 두 사람이 산삼을 보고는 욕심이 나서 그만 딴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귀한 산삼을 셋이서 나누어 가지는 것보다 둘이서 나누어 가지면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엉큼한 속셈으로 그만 둥구미를 내던지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 벼랑 가운데 남은 김가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벼랑을 기어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으니 그 자리에서 옴죽달싹을 못했습니다. 산삼이 난 자리라야 그저 겨우 한 사람이 두 발 붙이고 앉으면 그만일 만큼 좁은 곳이라 거기에 웅크리고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캐다만 산삼 두어 뿌리가 남아있기에 그걸 캐먹으면서 며칠이나마 견디긴 했습니다. 그럭저럭 한 사나흘이 지났는데 이제 두어 뿌리 남은 산삼마저 다 캐먹고 나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심코 밑을 보니 커다란 이무기 한 마리가 벼랑을 타고 슬슬 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길이가 10대발이나 되어 보이는 놈이 입을 쩍 벌리고 올라오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이긴 하다마는 이런 곳에서 짐승의 밥이 될 줄이야.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으려니까 왠지 그 이무기가 낯이 익었습니다. 이무기 머리에 초승달 모양의 문양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3년 전 산을 다니다가 웬 구덩이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이무기 새끼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걸 칡줄기를 내려줘서 구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새끼 이무기 머리에 초승달 모양의 문양이 있었습니다. 그 이무기가 자기 옆을 스르르 지나쳐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제 꼬리를 아래로 척 늘어뜨렸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으니 꼬리로 김가의 몸을 툭툭 쳤습니다. 오라, 제 꼬리를 잡으라는 뜻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무기 꼬리에 바짝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무기가 스르르 벼랑 위로 기어 올라가서 김가를 내려놓고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무기는 은혜를 갚은 것이었습니다. 이무기 덕에 목숨을 건진 김가가 산길을 내려가다 보니 큰 나무 밑에 이가와 박가가 쓰러져 있는데 가만히 보니 둘 다 죽어 있었습니다. 둘의 손에는 술잔이 들려있고 옆에 술병이 넘어져 있는데 술이 쏟아진 곳에는 풀이 새카맣게 타 죽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 짐작이 갔습니다. 둘이서 산삼을 가지고 내려가다가 이 나무 밑에서 쉬게 됐는데 한번 욕심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무슨 짓을 못할까. 서로가 서로의 술잔에 몰래 독약을 타서 죽였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죽었어도 산삼은 고스란히 남아있기에 김가는 산삼을 가지고 마을에 내려와서 두 사람은 산에서 그 병을 만나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삼은 세모치로 갈라 죽은 두 사람의 식구들에게 한 모씩 주고 제목까지 두 사람의 장례비에 보태 쓰라고 나누어 줬습니다. 그 후 김가는 산에 갈 때마다 이무기가 표시해둔 삼을 캐면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병 없이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영민한 머슴이 마당쇠의 딸과 혼이 나고 나니 옛날에 남의 집 머슴으로 억척같이 일해서 살림을 좀 일군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년 머슴살이에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모은 돈으로 논도 사고 밭도 사고 해서 제법 살만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림이 좀 있다니까 고을원이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였습니다. 어떻게든 재산을 빼앗아 보려고 이 사람을 잡아다 생트집을 잡는데 내가 남의 집 머슴 살던 주제에 웬 살림을 그리 모았느냐? 분명 남의 재산을 훔쳐서 부자가 되었겠다. 이러고 속 뒤집어지는 소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머슴은 사또에게 하소연하였습니다. 아이고, 사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밥 한 술씩 덜 먹고 논밭 한 패기씩 사 모은 것이지 남의 재산을 훔치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아무리 사정 이야기를 해도 생트집으로 남의 재산 빼앗으려고 드는데야 당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사또는 머슴에게 다그치면서 내가 그래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관장을 속이면 어떤 벌을 받는지 알기나 하고 그러느냐? 라고 화를 내니 머슴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어찌 저더러 속인다고만 하십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니 이놈의 사또도 막상 무조건 뺏기가 뭐했던지 아예 억지를 쓰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살려거든 이렇게 해라.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날에 옷도 아닌 옷을 입고 말도 아닌 말을 타고 선물도 아닌 선물을 가지고 오너라. 그걸 못하면 재산은 물론이고 목숨도 살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사또는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흘 말미를 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기가 막히는 노릇이었습니다. 머슴은 아무리 생각해도 원 그런 어거지가 어디 있는 한 말이야. 아이고, 사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면서 생각을 했는데 재산을 반쯤 뚝 떼어 바치면 아무 탈이 없을 줄 알지만 죽어도 그러기는 싫었던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는 아예 이불을 쓰고 누워버렸습니다. 밥도 안 먹고 내리 사흘을 누워서 끙끙 앓는 거였습니다. 까짓것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지 하고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10세 살먹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딸이 보니 아버지 모습이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 안쓰러워하며 왜 그러시느냐고 물으니 이러저러해서 이제는 꼭 죽게 됐다고 그러는 거였습니다. 딸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나갔다 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머슴은 딸의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딸이 나가서 어딘가로 향하는 거였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어느 대감집 문 앞이었습니다. 딸은 조용하게 문 앞에서 돌쇠야 돌쇠야 라며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리면서 돌쇠가 나왔는데 딸이 돌쇠를 보자 화색이 돌면서 잠깐 할 이야기 있으니 따라 나오라면서 어느 텅 빈 물레방앗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딸이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가 저 못된 사또 때문에 지금까지 모으신 재산을 다 바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도가 없어요? 라며 돌쇠에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머슴 돌쇠가 예사 돌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천민으로 태어났지만 머리가 영민해 마을에 무슨 일만 있으면 이 돌쇠가 나서서 웬만한 것은 다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이 돌쇠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쇠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눈 후 딸은 집으로 돌아와 식사를 차린 후
아버지, 어서 일어나서 진지 잡수세요. 좋은 수가 있습니다. 라며 말하니 아버지는 어이없다는 듯이 내까지 것이 무슨 좋은 수를 내. 라며 힘없이 말하니 딸이 웃으며 염려 마시고 어서 기운 차리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딸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밥을 먹고 그래 무슨 수나 하고 있으니까 딸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일러주는 거겠지 하며 밥을 먹고 딸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럴듯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 시킨 대로 어디서 누더기를 하나 주워 걸치고 당나귀를 빌려 탔습니다. 그리고 참새를 한 마리 잡아서 소매 속에 넣고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어스름 저물 때에 머슴 아버지는 고을원 앞에 썩 나섰습니다. 그때 딸과 만난 머슴이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또가 자기 맘대로 판단을 할까봐 데리고 온 것입니다. 머슴 아버지는 사또에게 당당하게 말하였습니다. 사또가 하라는 대로 다 해왔습니다. 라고 말하니 사또는 머슴을 쳐다봤는데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러올 줄 알았는데 하라는 대로 다 해왔다고 떵떵거리니까 원이 떫은 감 씹은 얼굴이 돼서는 그래 뭘 어떻게 해왔느냐? 라고 말하니 머슴은 지금이 저녁나절이니 낮은 다 지나가고 밤은 아직 오지 않았죠. 그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날이죠. 라고 말하니 이치에 맞는 말인지라 원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다음은 보시다시피 누더기를 걸쳤으니 옷도 아닌 옷이지요. 그 또한 틀리지 않았으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나귀를 타고 왔으니 말도 아닌 말이죠. 사또는 또 할 말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또는 마지막은 할 수 없겠지 생각하며 머슴에게 말했습니다. 선물도 아닌 선물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니 머슴은 여기 있지요. 하고 소매 속에서 참새를 꺼내 놓으니 포르르 날아갔습니다. 날아가서 안 보이니 선물도 아니지 뭐. 동네 사람들도 감탄을 하며 맞다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원은 동네 사람들 보는 데서 우길 수가 없으니 꿀 먹은 벙어리가 됐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후 딸은 머슴과 혼이 나요. 같이 잘 살았는데 그 머슴이 어찌나 영민했던지 문제만 생기면 동네 사람들이 원에게 가는 게 아니라 머슴에게 찾아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싸들고 오니 머슴 부부는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렵게 되는 것 같고 그마저도 뺏으려는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 그런데 위에서는 자기들 실속 챙기느라 정작 이 사기꾼들을 잡을 생각은 없고 언제쯤 정의로운 나라가 될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거짓말 때문에 잔치와 통곡.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약관의 벼슬하여 중국의 사신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서 그쪽 벼슬아치들과 수작을 하는데 그 중국 사람 중 하나가 아주 꼴사납게 굴었습니다. 자기네 나라가 조선보다 땅덩어리가 넓고 볼만한 것도 많다고 해서 자랑하는데 저 성은 길이가 만리나 돼서 만리장성이라 한다해. 당신네 나라는 땅이 좁아서 저런 성을 쌓을 데도 없지. 이 탑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한나절이나 걸린다해. 당신네 나라에도 이렇게 큰 탑이 있나? 저 들판은 당신네 나라 땅덩어리를 다 합친 것보다 넓다해. 저 들판에서 나는 곡식으로 10만 명은 너끈히 먹고 살 수 있지. 이렇게 보이는 것마다 자랑하면서 으스대니 은근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깟 것 가지고 뭘 그러나 우리나라엔 하늘 위에 농사 짓는 밭도 있는데 하고 얼떨결에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딴에는 그 허풍쟁이 콧대를 좀 납작하게 해줘야겠다고 큰 소리 한 번 친 것인데 그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중국 사람이 그 말을 듣더니
그거 참 신기하군. 당신네 나라에 따라갈 테니 하늘나라 밭 구경시켜줘 해. 라고 중국 사람이 말했습니다. 사신은 속으로 이거 잘못 걸렸구나 싶지만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할 수도 없으니 딱 하게 됐습니다. 하늘나라 밭을 구경하겠다고 부득부득 따라 나서는 중국 사람을 데리고 우리나라에 오긴 했는데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하늘나라 밭을 빨리 보여달라고 성화를 대기해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아침에 보자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암만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생기지 않아서 그만 이불을 쓰고 누워버렸습니다. 이 사람에게 실순이 넘은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 오더니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드러누워 한숨만 푹푹 쉬고 있으니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연유를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기에 그러고 있느냐? 아이고 아버지. 거짓말 한 번 했다가 경을 치게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저렇게 되어서 큰일이 났노라고 고해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니 없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느니 이왕지사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빠져나갈 방도를 찾아보자 하고 한참 궁리를 하더니 무릎을 탁 쳐. 그러고는 이렇게 저렇게 해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동네방네 다니면서 환갑 넘은 노인들과 조무래기 어린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노인들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잘 차려 대접하고는 부디 노래하고 춤추고 즐겁게 노십시오 하고 이르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너희들은 그저 서럽게 울고 있어라 하고 일렀습니다. 모두들 시키는 대로 잘했습니다. 노인네들이야 아침부터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받으니 절로 흥이 나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고 아이들이야 본디 우는 게 일이니 힘들 게 뭐 있나. 목청을 있는 대로 뽑아서 엉엉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래놓고 중국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제 하늘나라 밭을 구경하러 가자 하고 일부러 노인네들 춤추고 노는 곳과 아이들 우는 곳에 데리고 갔습니다. 중국 사람이 보니까 별일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노인들이 덩실덩실 춤추고 노래하느라 정신없고 한쪽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서럽게 울고 있으니 이상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은 사신에게 물었습니다. 저 노인들은 왜 저러고 있나 해? 바로 그렇게 묻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신은 그것은 다 까닭이 있다. 하늘 나라밭은 너무 멀어서 가는데 30년, 오는데 30년이 걸린다. 저 노인들은 60년 전에 밤매러 갔다가 어저녁에 돌아왔는데 안 죽고 살아왔다고 좋아서 저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지. 그게 그렇게나 뭔가? 저 아이들은 왜 또 저렇게 울고 있나 해? 그거야 이제 가면 60년 뒤에나 돌아올 테니 그게 서러워서 저렇게 울지.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이구, 가는데 30년 오는데 30년이라. 내가 지금 구경하러 나섰다가는 다 가지도 못하고 죽어버리겠군. 난 안 갈 테야. 이렇게 꽁무니를 뺐습니다. 아버지의 지혜로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이 아들은 절대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옛날에 절에 사는 스님이 조그만 아이를 하나 데려다 길렀습니다. 아마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아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길렀는데 공부를 가르쳐서 상저를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꼬마 중이었습니다. 상저가 똑똑하고 말도 잘 듣고 하니까 스님이 자주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저 아래마을 아무개네 집에 가서 시주쌀 보내라고 일러라. 산 너머 암자에 가서 아무개 스님 오시라고 일러라. 이렇게 심부름을 보냈는데 하루는 상저가 마을에 심부름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누렇게 익은 나락을 봤는데 나락이 잘 익어서 고개가 축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상저가 그걸 보니 하도 탐스러워서 대체 나달이 몇 개나 붙어 있을까 세어보려고 새 송이를 끊어서 들고 절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그걸 보고는 너 왜 나랑 모가지를 끊어가지고 왔느냐 하고 묻자 이삭이 하도 탐스러워서 대체 나달이 몇 개나 붙어 있나 세어보려고 끊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만 스님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그 노님자는 피땀 흘려 그렇게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내가 장난삼아 곡식 이삭을 끊었으니 그 죄가 크다. 내가 너를 소로 만들 터이니 그 집에 가서 이삭 하나에 한 해씩 3년을 일하고 돌아오너라. 스님은 도수를 부리는 도사였습니다. 상좌를 소로 만들어가지고 마을로 내려보냈습니다. 소가 된 상좌가 나락 주인 집 앞에 가서 음매하고 울면서 서 있으니까 주인이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소를 데려다 외양간에 매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데리고 일을 시켰습니다. 3년 동안 밭도 갈고 논도 갈고 풀 먹고 외양간에서 자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콧뚜레에 꿰인 코에는 피가 맺히고 발굽은 떡떡 갈라지고 목덜미는 멍에를 지느라고 달아서 반질반질해졌습니다. 그럭저럭 3년이 지난 뒤에 스님이 논 주인 집에 와서 이 소가 일을 잘합디까 하고 묻자 주인이 아이고 잘하다 뿐입니까? 이 소 덕분에 우리 농사가 몇 배나 잘 되었답니다. 하자 그제야 스님이 종이에 글을 몇 자 써가지고 소한테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다시 상좌가 됐습니다. 주인은 기겁을 해서 뒤로 나자빠지고 스님이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니까 아이고 그깟 나락 새송이 때문에 3년씩이나 소로 만드셨습니까? 하고 탄식을 하자 스님은 허허 웃으며 소승은 어렸을 때 절간에서 쌀을 씻다가 쌀알 3개 흘린 죄로 한 알에 한 해씩 3년 동안 소가 되어 일한 적도 있소이다. 거기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처음에는 말로 좀 다스리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그때 벌을 쪄도 되는데 나락새송이 때문에 3년 동안 소를 만들어 일을 시키는 것은 스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부 며느리가 시아버지 장모된 사연? 옛날 어떤 집에서 외아들을 장가보내 며느리를 보았는데 손주도 못 보고 외아들이 그만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안주인도 죽었습니다. 이러니 식구라고는 달랑 시아버지와 과부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홀시아버지하고 청산과부 며느리만 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효성이 지극해서 홀시아버지를 참 끔찍이도 잘 모셨습니다. 아침 저녁 문화는 물론이고 추우면 추울세라 더우면 더울세라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지 밤낮으로 공대하기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이러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청춘에 혼자 되어 저 같은 늙은이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너무 딱해서 마음이 편치를 않아 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돌을 씹는 것 같고 잠을 자도 가시방석에 누운 것만 같았습니다. 자기만 아니면 며느리가 홀가분하게 개가해서 팔자를 고칠 수도 있을 터인데 자기 때문에 저러고 사는 것 같아서 하루하루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조용조용 타일렀습니다. 얘야, 며느라가 내 말 좀 들어보아라. 내가 나 때문에 이리 고생하는 걸 보기가 참 괴롭다. 너같이 젊은 나이에 어찌 그리 살겠느냐. 나는 살 날도 멀지 않았으니 내 걱정일랑 말고 어서 좋은 자리 찾아서 잘 살도록 해라. 효성지극한 며느리가 그 말을 바로 따를 리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연로하신 아버님을 홀로 두고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런 말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래도 시아버지는 자꾸 며느리를 타일렀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살면 내 맘이 늘 편하겠느냐? 내 아직 몸이 성하니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다. 차라리 내 마음이나 편하게 해다오. 내가 가진 돈을 좀 갈라줄 터이니 그걸 가지고 바로 떠나거라. 그러면서 돈을 한 보따리 내놓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며느리도 어쩔 수 없어서 하직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정처 없이 가는데 어느 곳을 지나다 보니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초가집에서 한 처녀가 아궁이에 불을 떼는데 잘 못 되길래 거기 가서 같이 불을 떼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처녀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홀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집이 가난하여 아버지도 제출을 못하고 저도 홍기를 놓쳐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런 집이라면 인연을 맺을 만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사정 이야기를 하고 함께 살자고 그랬습니다. 처녀 집에서야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일 테니 마다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 아버지와 혼인을 해서 살았습니다. 시아버지한테서 얻어온 돈을 미천 삼아 논밭도 조금 사고 억척같이 일해서 잘 살았습니다. 가난하던 집 살림살이도 조금 펴지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고 온 홀시아버지가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집 딸이 관연한 지 한참 지났는데 아직 시집을 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말을 했습니다. 저렇게 관연한 지 한참 지난 딸을 평생 처녀로 늙히시렵니까? 그러자 남편은 시집 보내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홍기를 놓쳐 저렇게 늙어버린 처녀를 누가 데리고 가겠소? 그래서 전에 같이 살던 시아버지 말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는데 비록 나이는 많지만은 심덕이 후하고 살림살이도 먹고 살만하니 그리로 시집 보내면 어떻겠느냐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좋다고 해서 딸을 설득시켜 시아버지한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시아버지 장모되고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사위가 된 거였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냥 가벼운 옛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세요. 깨진 벼루. 옛날에 배짱 좋은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배운 것 없고 가난해도 배짱 하나는 두둑해서 평생 남에게 꿀리고 사는 일이 없는 위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오지랖도 넓을 만큼 넓어서 좋은 일이고 굳은 일이고 남의 큰 일을 보면 제 일처럼 달려들어 참견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 사는 동네에 역졸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역졸의 집 앞을 지나다 보니 안에서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지랖 넓기로 치면 둘째 못 갈 이 사람이 그걸 보고 그냥 지나칠 리가 없었습니다. 대뜸 들어가서 사정을 물었습니다. 이 집에 초상 났단 말은 못 들었는데 이게 무슨 곡성이오? 그랬더니 역졸이 울다가 말고 한탄하기를 역졸의 일이라는 것이 나라의 심부름 아니오? 우리 고을 감사가 임금님께 진상하는 벼루를 내가 맡아 대궐에 갖다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가지고 나서다가 그만 깨뜨려 버렸소. 깨진 벼루를 가져갔다가는 내 모가지가 열이라도 붙어 있지 못할 테니 어찌 통곡할 일이 아니란 말이오? 이 사람이 듣고 보니 참 딱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궁리를 했는지 그런 일이라면 아무 걱정 말고 나한테 맡기시오. 내가 아무 뒤탈 없이 벼루를 갖다 주고 올 터이니 어서 벼루나 내놓으시오. 이렇게 말하네. 역졸한테야 그보다 더 고마운 말이 어디 있나 생각해서 얼른 벼루를 내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벼루를 비단보에 잘 싸가지고 어깨에 메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는 대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딴 데로 갔는데 그때 한창 새도가 하늘을 찌르는 정승집으로 갔습니다. 떵떵거리는 정승집이니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대문 앞부터 문지기가 여럿 지키고 서서 자빈을 막는다고 기세가 등등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다짜고짜 정승집 대문을 지키는 문지기들 앞에 가서 너희들은 어서 나를 대궐로 인도하여라 하고 거만히 뚝뚝 떨어지게 호령을 했습니다. 문지기들이 보니 모 행색도 후줄근한 시골뜨기가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나타나서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것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랬어, 너는 뭐 하는 놈인데 여기 와서 행악질이냐? 이대기
누구 댁인지 알고나 하는 짓이냐? 하고 욕을 퍼부어댔습니다. 그럴수록 이 사람은 더 거만하게 버티고 서서 험악한 말을 마구 퍼부어댔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옥신각신 싸움이 벌어졌고 문지기들 여럿이 달려들어 밀고 당기고 하는 중에 그만 이 사람이 일부러 벌떡 넘어지면서 대성통곡을 냈습니다. 아이고, 이 불안당 같은 놈들이 임금님 벼루를 깨뜨렸네. 아이고 아이고. 임금님 벼루라는 말에 문지기들이 깜짝 놀라. 아무리 새도 있는 정승진 문지기라고 해도 임금님이라는 말에 귀가 안 죽을 수 있나. 그만 겁을 먹고 정승에게 달려가 이러이러한 놈이 와서 옥신각신하다가 임금님 벼루를 깨뜨렸다고 고해 바쳤습니다. 정승도 들어보니 예사실이 아니어서 이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말하여라. 아이고, 대감 저는 아무고을 감사의 부탁으로 귀한 벼루를 대궐에 가지고 가는 참이었는데 이댁 문지기 놈들이 그만 벼루를 깨뜨려 놓았습니다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정승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일이 알려지는 날에는 저한테 허물이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집 문지기들이 벼루를 깨었으니 주인한테 허물이 안 돌아올 수 있나. 그래서 좋은 말로 이 사람을 달랬습니다. 이왕지사, 일이 이렇게 된 것을 어쩌겠느냐. 내 그 고을 감사에게 사람을 보내 뒤탈이 없도록 해줄 터이니 너는 이 일을 모르는 것으로 하고 그만 내려가도록 해라. 이제 역줄 목숨을 구했다고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더 꾀가 생각이 났습니다. 대감께서 뒤탈이 없도록 해주신다니 고맙습니다마는 만약 기일이 임금님께 알려지는 날이면 제 모가지가 100개라도 살아날 길이 없으니 저는 이 길로 아주 멀리 가서 숨어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노저가 없어서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러고 능청을 떠니 정승이 잠깐 생각을 하더니 본냥깨나 준비해서 쥐어줬습니다. 그래서 참 애매한 목숨 하나 구하고 저도 횡재를 해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둑질을 배운 형, 불도를 닦은 아우. 옛날 어느 곳에 한 호러미가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혼자 몸으로 아들 둘을 키우려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어머니는 고생을 낙으로 삼고 삭바느질의 날품팔이로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가며 두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키워서 형의 나이 17살, 아우의 나이 15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두 아들을 불러놓고 사내가 큰일을 하려면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었으니 집을 떠나 제주껏 공부를 하고 오너라. 내 그동안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돈을 나누어 줄 터이니 그것으로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 10년이나 지나거든 돌아오너라. 하고 돈꾸러미를 하나씩 내줬습니다. 아들들은 어머니한테 하직 인사를 하고 집을 떠나 제각기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머니는 혼자서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10년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럭저럭 10년이 되어서 아들 둘이 돌아왔는데 참 훤칠한 장골이 되어서 왔습니다. 셋이서 반갑다고 얼싸안고 그동안 잘 지냈느냐, 고생이 얼마나 많았느냐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나서 그래, 그동안 어디 가서 무엇을 배워왔느냐? 하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형은 몹시 부끄러워하면서 그동안 배운 거라고는 도둑질하는 술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아우는 불도를 닦아 부처님의 영험하신 힘을 빌리는 재주를 배워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듣고 보니 형은 참 안 배우느니만 못한 재주를 배워왔고 아우는 참 좋은 공부를 해왔다고 어머니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가 마침 섣달 금음날이라 집집마다 설 쉴채비가 한창인데 이 집에는 미처 설 음식을 장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걱정을 하니 두 아들이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 먼저 형이 동네를 한 바퀴 휘돌아보고는 그 동네에서 제일 큰 부자 양반집 앞에 가서 뭐라고 중얼중얼하더니 가난한 집 앞에 가서 또 뭐라고 중얼중얼했습니다.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중얼중얼하고는 마지막으로 자기 집 앞에 와서 중얼중얼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 후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쌀이 없어 설 음식을 장만 못한 집에서는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 쌀이 한 말씩 두 말씩 턱턱 생기고, 돈이 없어 설빔을 장만 못한 집에서는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 돈이 10냥씩 20냥씩 턱턱 생겼습니다. 형제네 집에도 쌀 한 말과 돈 10냥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집집마다 놀라고 기뻐하느라고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그런데 부자 양반 집만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물으니, 제가 방금 동네를 한 바퀴 둘러보니 집집마다 쌀이 없고 돈이 없어서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유독 부자 양반네 집만은 곳간에 쌀이 썩어나고 동괴의 돈이 곰팡이가 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못된 술수를 조금 부려 부자 양반네 쌀과 돈을 어려운 집에 얼마간 나누어 준 것뿐입니다. 라고 형은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아우도 형처럼 동네를 한 바퀴 휘돌면서 여기저기 집집마다 기웃거리며 살피더니 어느 다 찌그러져가는 초가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연부를 막 외웠습니다. 한참 동안 연부를 외우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더니 어머니더러, 어머니, 제가 방금 부처님의 힘을 빌려 좋은 설 음식을 장만해 놓았습니다. 어서 솥뚜껑을 열어보세요. 라고 아우는 기뻐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솥뚜껑을 열어보니 아까까지만 해도 비어있던 솥 안에 커다란 대구 한 마리가 솥이 넘치게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서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우는, 제가 방금 동네 여기저기를 다니다 보니 마침 한 집에 좋은 대구 한 마리가 있기에 부처님의 힘을 빌려 어머니 드리려고 여기에다 놓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아우를 크게 야단을 쳤습니다. 마지는 비록 도둑질을 배웠다고 하나 그 재주를 옳은 일에 쓰는데 너는 어찌 그 좋은 재주를 잘못 써서 부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 대구는 부모도 없이 늙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아이가 하라는 집 병 고칠 약에 쓰려고 장에 가서 사오는 것을 내가 어제 봤느니라. 그 불쌍한 아이 것을 훔쳐다가 우리 식구가 먹자는 게냐. 그런 짓을 하고도 부끄럽지 않으냐? 그래서 아우는 제 잘못을 뉘우치고 대구를 도로 아이네 집에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형제가 모든 재주를 옳은 일에만 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자 영감네 집에는 쌀과 돈이 얼마나 많았던지, 제 집 쌀과 돈으로 온 동네가 배불리 먹고 설을 잘 지냈는데도 표가 안 나서 끝내 눈치채지를 못했습니다. 떡부스러기 한 줌에 돈자루를. 옛날에 돈 많은 부자 양반과 그 집에 머슴 사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돈 모으는 걸 낙으로 삼고 커다란 자루에 돈을 넣어두고 허구한 날 돈만 들여다보며 살았습니다. 돈자루에 돈이 점점 불어가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입만 떨어지면 돈 하고 눈만 떨어지면 돈자루부터 찾고 행여 누가 훔쳐갈세라 잘 때도 돈자루를 베고 자고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돈 하면서 사니까 자연히 인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별의별 짓을 다해 머슴에게 밥을 준다는 것이 쌀이 아까우니까 강냉이로 떡을 만들어주는데 그것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하루에 딱 3개,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저녁에 하나씩 주고 말았습니다. 더러 머슴이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 날에는 그나마 강냉이 떡도 주질 않았습니다. 그만큼 인색했습니다. 이러니 머슴은 강냉이 떡에 목을 매고 그저 그것 아니면 죽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부자가 돈 모으는 것처럼 강냉이 떡을 모으는데 끼니 때마다 떡부스러기 떨어지는 것을 주어서 볕에 바짝 말려가지고 자루에다 넣어뒀습니다. 부자가 그러는 것처럼 잘 때도 떡자루를 끼고 자고 눈만 떨어지면 떡자루를 들여다보면서 자루에 떡부스러기가 점점 모이는 걸 낙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부자는 머슴이 떡부스러기를 모으는 것을 보고 박장대소를 하면서 비웃기를, 이 어리석은 놈아, 그깟 떡부스러기를 모아서 어디에 쓰겠다는 거냐. 그것 한 자루 다 채워야 돈 한 푼만 하겠느냐.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머슴은 그러나마나 떡부스러기를 모아서 한 자루를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장마 때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도 이만저만 온 게 아니고 아주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왔습니다. 한 달 내리 비가 쏟아붓는데
처음에는 논밭이 물에 잠기더니 다음에는 길이 잠기고 그 다음에는 집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되니 온 동네 사람들이 산 꼭대기로 피난을 갔습니다. 물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집을 떠매고 갈 수가 있나. 집집마다 제일 귀한 것 하나씩만 메고 지고 갔습니다. 부자와 머슴도 피난을 갔는데 부자는 돈자루가 제일 귀하니까 돈자루를 짊어지고 가고 머슴은 떡자루가 제일 귀하니까 떡자루를 짊어지고 갔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물이 줄어들 기미가 안 보였고 사흘 나흘이 지나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 당장 급한 게 먹을 것이었습니다. 머슴은 떡자루에서 떡부스러기를 한 줌씩 꺼내어 맛있게 먹는데 부자는 돈자루에서 돈을 꺼내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부자는 머슴 옆에 앉아서 떡부스러기를 한 줌 나누어 주기를 기다렸지만은 머슴은 주인이 배를 고른 걸 아는지 모르는지 저 혼자만 먹었습니다. 그것 좀 달라고 하자니 주인 체면이 말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배고픈 걸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니까 부자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진동을 하고 눈앞이 흐릿흐릿해지는데 이러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자기 앞에서는 머슴이 떡자루를 끼고 앉아 떡부스러기를 얌얌 소리까지 내어가며 먹는데 그걸 보니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이 지경이 되면 체면이고 뭐고 차릴 것이 없지 생각하고 실없는 웃음까지 슬슬 흘려가며 머슴한테 빌붙어서 예, 그 떡부스러기 한 줌만 다오. 그랬더니 머슴이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한다는 소리가 아, 영감님 같은 양반님도 이런 걸 다 잡수십니까요? 이런 것은 천한 우리나 먹는 줄 알았는데요. 하고는 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양반이라고 못 먹는 것이 있다더냐? 그러지 말고 좀 다오. 내 떡값으로 돈 한 양을 주마. 그래도 머슴은 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적어서 그러는 게로구나. 있다. 단양을 주마. 떡부스러기 한 줌에 돈 단양이면 그게 어디 적은 돈이냐? 그래도 머슴은 거들떠볼 요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좋다, 좋아. 내 큰맘 먹고 10량을 주마. 그래도 머슴은 못 들은 척 떡부스러기만 얌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30량이면 되겠느냐? 그래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50량. 논 한마지기 갑시다. 그래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100량. 그러면 1000량. 그래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1000량을 준다는데도 싫다니 무슨 방도가 있나 생각하고 할 수 없이 쫄쫄 굶으며 하루를 더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니 부자는 더는 못 견딜 지경이 됐습니다. 배는 고플 대로 고파서 창자가 뒤틀리고 눈앞에 헛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다가는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옆에서는 머슴이 입맛까지 다셔가며 떡부스러기를 얌얌 먹고 있으니 이건 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돈자루를 통째로 머슴에게 갖다 안기면서 싹싹 빌었습니다. 아이고, 얘야. 이 돈자루 다 줄 테니 제발 그 떡부스러기 한 줌만 다오. 그제야 머슴이 못 이기는 척 돈자루를 받고 떡부스러기를 집어주었습니다. 부자는 애지중지하던 돈자루를 제 입으로 돈 한 푼보다 못하다고 한 떡부스러기 한 줌하고 바꾼 셈이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 물이 빠져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머슴은 돈자루를 갖고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머슴을 사랑한 아씨의 사연. 옛날 부잣집 양반집에 설인이라는 마음씨 착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설인은 늘 정이 많았고 머슴이나 여종들에게도 항상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혼례할 나이가 되니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곧 집에서 선보라고 할 텐데 걱정이 앞섰습니다. 설인은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은 밝았고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그녀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슬며시 방에서 나와 조용히 마당으로 걸어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있는 연못가에서 머슴 강무진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일을 마치지 못했는지 땀에 젖은 셔츠를 걸친 채로 물을 퍼올리고 있었습니다. 무진의 어깨는 단단했고 달빛 아래 그의 고요한 눈빛은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설이는 일부러 발소리를 내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머슴이 이런 시간에
연못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호기심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무진은 고개를 들었지만 설인을 보자마자 시선을 피하며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마님, 연못 정리를 늦게 끝내게 되어 그렇습니다. 그의 태도는 조심스러웠지만 설인은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흥미로웠습니다. 그녀는 그의 가까이에 서서 한동안 연못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밤에도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니 대단하군요.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거리를 유지하려는 의지처럼 보였지만 설이는 그 거리를 좁히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무진의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이는 밤마다 무진의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일하는 모습은 묵묵했고 그의 행동은 정직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끌리는 마음은 위험한 것임을 알면서도 그녀는 스스로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일부러 무진이 일을 마칠 무렵에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머슴이지만 손이 참 섬세하군요. 연못이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진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님,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설이는 그의 대답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의 태도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설인과 자신 사이에 확고히 그어진 선을 지키려는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선을 넘고 싶었습니다. 머슴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을 시키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설인이 물었습니다. 무진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님, 저는 제 역할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설이는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파졌습니다. 그녀는 그 경계 너머에 있는 그의 진심을 알고 싶었지만 무진은 단단히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설인의 부모는 그녀에게 장수경과의 결혼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수경은 마을 유지의 아들로 마을 사람들에게는 젠틀하고 세련된 인물로 보였지만 설인은 그의 본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항상 오만함이 깃들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그녀를 소유물처럼 대했습니다. 설인아, 내 나이가 벌써 20이다. 이제는 결혼을 준비해야 한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수경과의 혼사는 내 가문과 우리 가문의 연을 강화하는 일이야. 내가 행복하든 말든 그것이 중요하다. 설이는 부모의 압박에 괴로웠습니다. 그녀는 그저 누군가의 명예를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 삶이 싫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점차 자유를 갈망하기 시작했고 그 갈망은 무진의 존재와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설이는 다시 연못가로 나갔습니다. 무진은 그녀를 보자 당황한 얼굴로 서둘러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이 시간에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설이는 그의 앞에 서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이 답답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당신이라면 이해할 것 같아서요. 무진은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불꽃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저는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도 설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진을 더 알고 싶었고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무진과 비밀스럽게 만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집 근처 숲속 작은 연못가에서 만났습니다. 밤이면 달빛이 연못 위를 비추었고 그곳은 마치 둘만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왜 자신을 그렇게 낮추려 합니까? 설인이 물었습니다. 마님, 저는 제가 어디에 속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머슴이 마님에게 바라는 것은 오만한 생각일 뿐입니다. 무진이 대답했습니다. 설이는 그의 대답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머슴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당신은 저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무진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설인의 진심은 그의 방어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둘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결국 누군가에게 목격되고 말았습니다. 장수경은 설인의 마음이 자신에게 없음을 느끼고 무진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진을 찾아가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내가 감히 마님에게 마음을 품고 있다니 내 처지가 어떤지 모르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 없습니다. 무진은 단호히 대답했지만
수경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설인과 무진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결국 설인의 부모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한밤중 설인의 방에서 누군가와 말소리가 들린다는 하녀의 고자질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분노한 얼굴로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설인, 내가 감히 우리 가문의 체면을 이렇게 더럽히려 드는 것이냐? 아버지는 소리쳤고 설인은 창백한 얼굴로 무진을 감쌌습니다. 아버지, 이건 제 잘못입니다. 무진님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무진을 끌어내며 그를 마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진을 심하게 매질했습니다. 내 놈 같은 머슴이 감히 우리 집안 마님에게 손을 댈 줄이야. 오늘 당장 이 마을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내 목숨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무진은 쓰러지면서도 한마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인이 받을 처벌이 더 두려웠습니다. 제발 마님께는 벌을 주지 말아 주십시오. 모든 잘못은 제 탓입니다. 설인은 마당으로 뛰쳐나와 울부짖으며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잘못은 제게 있습니다. 제가 먼저 그를 좋아한 것입니다. 그를 놓아주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녀를 방으로 가두며 엄격히 명령했습니다. 너는 당장 결혼 준비를 해라. 더 이상 이런 수치스러운 일은 용납할 수 없다. 장수경은 이 소식을 듣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무시하고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진 설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하들을 동원해 무진을 없애기로 결심했습니다. 머슴 따위가 감히 나를 무시하다니. 내 놈의 존재를 이 마을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그는 수하들에게 명령하며 소리쳤습니다. 저 머슴을 잡아들여 호되게 다루고 다시는 설인과 만나지 못하게 해라. 무진은 설인과의 관계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위험을 가져왔는지 깨닫고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밤늦게 짐을 챙기며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마님, 저 같은 사람이 감히 당신을 행복하게 할 수 없겠죠. 하지만 당신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설인은 그의 마음을 눈치채고 몰래 방을 빠져나와 무진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떠나면 저는 이곳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도망쳐요.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아요. 무진은 그녀의 간절함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마님, 저는 당신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남아있으면 당신은 더 큰 위험에 빠질 겁니다. 설인은 무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연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다면 저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 떠나야만 살 수 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몰래 집을 빠져나와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길을 따라 달빛에 의지하며 깊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장수경의 수하들이 그들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저쪽이다. 숲속으로 갔다. 뒤에서 추격자들의 함성이 들려왔고 설인은 겁에 질려 무진의 팔을 더 강하게 잡았습니다. 마님, 이 길로 가면 저희를 잡을 겁니다. 다른 쪽으로 가셔야 해요. 무진은 그녀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을 두고 갈 수 없어요. 설인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무진은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마님,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당신은 꼭 도망치셔야 합니다. 두 사람은 가까스로 숲속 깊은 곳으로 도망쳤지만 무진은 설인을 지키기 위해 홀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님, 저를 믿고 도망쳐 주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없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설인은 울며 소리쳤습니다. 무진은 그녀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마님, 당신은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 제발 살아남아 주세요. 그는 설인을 숲 깊숙이 밀어넣고 홀로 적들과 맞섰습니다. 장수경은 냉소를 지으며 무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놈이 이런다고 설인이 너를 기억할 것 같으냐? 그러나 무진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그녀를 위한 마지막 싸움을 벌였습니다. 설인은 무진의 희생으로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마을로 숨어들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진의 부재는 그녀의 마음에 큰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갔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설인은 숲속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 무진이 서 있었습니다. 마님, 무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서리는 그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길 매일 기도했어요. 서린과 무진은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작은 초가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달빛 아래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곳에서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금지된 사랑을 넘어선 이야기로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달빛 아래 핀 사랑은 전설이 되어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힘을 믿게 했습니다. 혀를 날름거리며 내 너를 실컷 맛볼 터이다. 멀고 먼 옛날 장백 상기슭의 한 외딴 막집에 부지런한 총각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불과 24, 5세였건만 활제주 백발백중이어서 아무리 용맹을 자랑하는 산중대왕 호랑일지라도 그의 앞에서는 쩔쩔매며 돌아갔고 아무리 높이 나는 까마귀일지라도 그의 화살촉 끝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초가을 어느 날 저녁 그가 살풋 잠에 들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사람 살려요 하는 절명궁지에 빠져 구원을 청하는 웬 여인의 비명소리가 안쓰럽게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밖으로 내달아가니 삼단 같은 머리 풀어헤친 웬 처녀가 정신없이 황황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채토이 불에 그슬린 진대나무통 같고 수염머리 삼건불같이 더부룩 한 꿀종지 눈에 잔인한 빛이 둘둘 흘러떨어지는 서슬푸른 장정이 쌍수의 비수를 잡아준 채 우악스레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일견 추격하는데 필시불이의 불안당이라고 단정한 젊은 포수는 여인을 얼른 자기 뒤에 세웠습니다. 그 장정놈은 헐레벌떡 다가오자 마가 나선 총각을 보고 누나를 뒤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나의 처자를 그래. 내 놈이 상관할 테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인이 발딱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이놈은 온갖 잔재간을 다 부려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골라 하면서 여인 겁탈을 일삼는 흑룡요물이에요. 처녀의 말에 젊은 포수는 대뜸 활시위를 당겨 그놈의 정수리를 박았습니다. 코앞에서 당긴 화살이랴 어느 놈이라서 당할 소냐. 으악! 그는 마침내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놈을 요절내자 처녀는 깊이 살해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장백산에는 전례 없던 눈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도 눈은 좀채 멎지를 않았습니다. 하여 길길이 쌓인 눈에 온 장백수림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수심이 만면한 포수는 밖을 내다보는데 사람 그림자가 보이기에 얼른 뒤쫓아나가 보니 인적기는 간곳 없고 무전에는 감자며 풋나물 자루가 고즈넉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누가 가져온 것일까? 총각 포수는 이를 일경하여 한참이나 주위를 살폈으나 오로지 산위는 백설천지일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눈은 여전히 하염없이 펑펑 퍼붓는데 일의 심화를 꼭 잡아쥐고야 말겠다고 생각한 총각은 살인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조금 있더니 웬 여자가 바람처럼 휙 나타나는데 그의 어깨에는 무거운 자루가 걸머 메워져 있었습니다. 처녀가 자루를 삽장만 뒤에 살짝 내려놓고 몸을 돌려 사라지려는 순간 총각은 화닥닥 뛰쳐나가 처녀의 두 손을 끌어쥐었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만 다소곳이 숙이었습니다. 저 당신은 총각은 떨리는 소리로 말을 떠듬거렸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그래, 저를 못 알아보시겠어요? 라고 하였습니다. 땀에 푹 젖어 흐트러진 채 좋은 머리는 연당의 월광이 어리광 부리며 춤추는 듯하고 이슬을 머금은 듯하고 빛나는 두 눈은 동방의 돋은 샛별 같고 발그레한 양볼은 방금 무르익는 도하여 당실한 코마루 아래 입술은 주홍필로 담싹 찍어 놓은 듯 희디윈 이빨은 박씨를 줄줄이 박아 놓은 듯 오, 얼마 전 자기가 구해주었고 또 그 뒤에는 자기의 양도살을 가져오기까지 한 바로 그 처녀인 줄을 어찌 몰라보랴. 그런데 그때는 그럴 경황이 못 되어
미처 물어보지를 못했는데 나이는 얼마이며 어디에 사는지. 그러자 처녀는 방긋 웃으며 저의 나이 올해 21이고 예서 멀리 떨어진 백두산 저쪽 기슭에 외홀로 사는 명지라고 불러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일찍 애시적에 부모님 따라 어지럽고 소란한 세상을 피하여 심산 찾아 사는데 부모님마저 영거푸 돌아계시니 인젠 외홀로 살아간다는 것과 이 가을 따라 흑룡의 원수를 감노라고 백룡놈이 온갖 심술 조화를 다 부려 지금 눈이 기막히게 퍼붓고 이로 하여금 양식이 어려울 것을 짐작하고 자기 것을 갈라왔다는 것을 거침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총각은 처녀의 신상담이 꼭 자기 일 같은데 놀라는 한편 처녀에 대한 고마움과 감격으로 가슴이 막 끓어번졌습니다. 고맙소. 내 영영 이은고 잊을 수 없소. 그런데 그 백룡놈은 언제 요절을 낸담? 그러자 처녀는 말했습니다. 그놈도 흑룡 못지않은 천하유물인데 좀채 잘 나타나지를 않는답니다. 그놈을 없애려면 아직 시간이 더 가야 할 거예요. 어쨌든 내 그놈을 꼭 없애치우고야 말겠소. 총각과 처녀는 밤이 깊도록 이런 말들을 애틋이 주고받았습니다. 그 이듬해 진달래 아질자질 피는 봄날 그들은 드디어 알뜰한 새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꿀같이 달디단 나날이 흘러갔습니다. 이때로부터 두 재간둥이 내외 맞맞추고 손맞추니 피어나는 것이 웃음이여 피워가니 살이었습니다. 허나 속담에 호사다 말하더니 뒤미처 불행은 그림자 마냥 그들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이듬해 5월 젊은 포수는 이름 모를 병으로 털썩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영지가 그 머리맡을 맴돌며 정성껏 간호해주고 분주히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며 명약이란 명약은 모조리 구해왔건만 병은 갈수록 더 위중에만 갔습니다. 남편의 병세가 몹시 기우는 것을 본 영지의 마음의 그늘도 날이 갈수록 짙어만 갔습니다. 이러던 어느 하루 영지는 남편을 보고 말했습니다. 서방님, 며칠간만 집에서 고생하세요. 제가 좀 멀리 갔다 와야겠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자기 아내의 남다른 재간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먼 길에 차마 아내를 내놓을 수 없어서 아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못 가요. 하고 만류했으나 영지는 저로 해서 근심일랑 마세요. 내 며칠 새에 꼭 약을 구해올 테니. 라고 하며 기어이 떠났습니다. 영지 떠난 사흔날 점심때였습니다. 영지가 온몸이 피투성이 되어 뜰 안에 들어섰습니다. 남편은 일어나 겨우 달려갔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여. 그러자 영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집 떠난 지 3일 만에 나는 백두산 심처 막치기로 들어갔지요. 마침내 일이 되느라고 골짜기 건너에 만병통치한다는 불초명약이 있겠지요. 그런데 골은 깊고 산새는 험해 그대로 건널 수가 있어야지요. 생각 끝에 그리로 막 건너 뛰어가려는데 백룡이 혀를 날릴거리며 앞을 막아나섰지요. 이년, 인제사 내년이 갈 때가 어디매냐. 나의 동료 흑룡이 못 채운 야요까지 합쳐 내년을 실컷 맛볼 터이다. 으하하하하. 하고 달려들었지요. 나는 뿌리치고 달렸어요. 그러나 그놈은 기어이 쫓아와 저희 몸을 탈해치려 했지요. 나는 그놈에게 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깨끗이 자결하려고 벼랑에 몸을 던졌지요. 아, 당신이 나를 찾으려거든 집을 나서 고추고추 동쪽을 바라고만 오세요. 그러면 한 산비탈 아래 두 그루의 홍송이 마주선 바로 거기에 제가 고이 잠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영지는 포수의 한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구슬피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동에 깜짝 놀라 깨어나니 그것은 일장백일몽이었습니다. 아, 이게 어인 악몽이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포수는 어디에서 그런 힘이 솟구치는지 그 길로 동쪽을 바라고 정신없이 내달렸습니다. 그 얼마나 내달렸던지 바로 앞에 큰 바위 하나가 집채같이 뿌리박고 섰는데 거기에는 홍송 두 그루가 서 있고 그 앞은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아, 얘가 바로 영지가 일러주던 곳이 아니냐? 젊은 포수 허위단심 그리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아, 드디어 젊은 포수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목석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선뜩하여 홀 놀라 깨고 보니 자기는 바로 영지의 차디찬 무덤에 나무를 끌어안고 있었고
거기에는 피투성이 된 자기 아내 영지가 고이 잠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 영지는 나로 하여 떠났다가 그놈 때문에 귀한 목숨을 바쳤구나. 남편은 아내의 시체를 걷어안고 목 놓아 대성통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하타하 하고 미친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 포수 쳐다보니 천년 묵은 락낙장송우에 허연 비늘을 뒤집어 쓴 용 한 놈이 득이양양 꽈리고 앉아 깨고 소한 너털웃음을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포수는 벌떡 일어나 화살 하나를 재워 그 놈을 견주었습니다. 이때 백룡은 흉한 비늘을 잔뜩 일궈 세워가지고 허장성새 덮쳐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젊은 포수의 화살은 연달아 그놈의 정수리와 심장에 푹푹 꽂히었습니다. 백룡은 무섭게 악을 썼으나 끝끝내 너부러지고야 말았습니다. 백룡을 깨끗이 요절낸 포수는 그 다음날 영지를 한 본나무 밑에 고이고이 장사지내 주었습니다. 그 이듬해 5월이었습니다. 젊은 포수는 영지가 세상 뜬 한도를 맞으며 성묘를 갔습니다. 영지, 영지. 젊은 남편은 애타게 땅을 치며 통곡했다. 그러자 비몽사몽간 영지가 생글생글 웃으며 나타나 손바닥만큼한 북디붉은 버섯을 내놓았습니다. 여보세요, 서방님. 너무 상심 마시고 어서 이것을 가져다 골수 깊이 파고든 병을 떼세요. 아, 이건 뭐요? 이건 바로 제가 서방님께 드리는 새로운 만병통치 명약이에요. 아, 영지. 남편은 너무나 감격하여 영지를 콱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선뜩하여 홀 놀라 깨고 보니 자기는 바로 영지의 차디찬 무덤에 나무를 끌어안고 있었고 그 나무에는 북디붉은 타는 듯한 버섯이 돋쳐 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장백산에는 영지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새로운 명약영지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어지교가 생각이 납니다. 물수, 물고기여, 어조사지, 사길교,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물고기처럼 긴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물고기와 물처럼 친한 사이라는 뜻으로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친밀한 사이를 비유한 말입니다. 어수지친이라고도 하고 부부 사이나 남녀가 매우 사랑하는 것을 어수지락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중국 삼국시대에 유비와 제갈량의 사이를 비유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고초려의 정성으로 인연을 맺은 유비와 제갈량과의 사이가 날이 갈수록 친밀해지고 유비가 제갈량을 스승 대접하자 관우와 장비가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유비가 그들을 불러 나에게 공명이 있다는 것은 고기가 물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다. 다시는 불평을 하지 말도록 하여라 라고 타일렀다고 합니다. 그 후로 관우와 장비는 다시는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여러분도 곁에 있는 최고의 친구이자 배우자를 함께하고 있는 동안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선비를 살린 샛별 머슴. 옛날에 글 읽는 선비가 한 사람 살았는데 벼슬도 못하고 글만 읽으면서 살다 보니 사는 형편이 참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니할 말로 눌러도 못 밖에는 나올 게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상 대대로 벼슬 없는 선비로 살아와서 물려받은 재산도 없지 옛날 법이라는 게 되먹지 못해서 양반은 굶어 죽어도 일은 못한다지. 이러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사는 게 오히려 신통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린 아들 둘을 두었는데 한 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 형제가 몇 날 며칠 아무것도 못 먹고 쫄쫄 굶게 됐습니다. 마침 가을이라 집집마다 가을거지 채비를 할 때인데 보다 못한 아내가 남편더러 채근을 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는 저 어린 것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논에 서 있는 벼이삭이라도 좀 잘라다 먹입시다 라고 말하니 선비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이 애써 농사 지어 놓은 곡식에 어찌 함부로 손을 댄단 말이오 라고 말을 하는데 아내는 버럭 화를 내며 아, 그까짓 벼이삭 몇 개 자른다고 표가 나겠어. 고집 부리지 말고 오늘 밤에 나가서 몇 개 잘라오시오 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선비는 어쩔 수 없어서 할 일 없이 그날 밤이 이슥하기를 기다려 낫을 들고 나갔습니다.
남의 논에 가서 벼이삭을 자르려고 하는데 자꾸 뒤가 캥겨서 하늘을 떡 올려다보니 마침 새벽녘이 되었던가 동쪽 하늘에 샛별이 반짝반짝 떠 있는데 그것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꾸짖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게 무슨 짓이냐.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남의 곡식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데 저 샛별 보기 부끄럽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돌아서서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잔소리를 늘어놨습니다. 그래, 기껏 낫을 들고 나간 양반이 빈손으로 들어와요. 식구들 다 굶어 죽일 작정이요? 라고 말하니 선비는 땅을 쳐다보며 하늘에 있는 샛별 보기 부끄러워 그 짓은 못하겠어. 날이 밝으면 내일 산에 가서 칡뿌리라도 캐어올 테니 너무 걱정 마오. 그래서 날이 밝으니까 산에 가서 칡뿌리를 캐다가 삶아먹고 겨우 목숨은 부지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내내 그러다가는 칡뿌린들 나만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무얼 먹고 사나 하고 걱정이 늘어졌는데 그날 저녁에 웬 떡거머리 총각이 문간에 턱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저는 갈 곳 없는 떠돌이인데 이 집에 머슴살이를 할까 하니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마음은 고마우나 우리는 농사 지을 논밭도 없는 데다 당장 먹을 양식도 없는 형편이니 딴 집에나 가보게. 라고 했더니 이댁 형편을 다 알고 왔으니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면 살 길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 듣던 중 고마운 말이라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가난한 집이라 머슴이 할 일이 없어 농사를 지으려니 논이 있나 밭이 있나 집안일을 하려니 세간이나 변변한가. 주인인 선비가 되레 미안해서 내일부터 당장 무슨 일을 할 텐가 하니 가을거지 철이니 남의 농사일을 거들어주고 품값으로 양식을 받아다 먹고 살아야겠습니다. 주인도 저를 도와 함께 일을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날 이때까지 글만 읽어서 일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네. 라고 선비가 말을 하니 머슴은 그러니까 이제부터 배우셔야지요. 라고 말하면서 머슴이 선비에게 가을거지하는 법을 이것저것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선비는 머슴과 함께 남의 집에 가서 품을 파는데 선비는 등이 휘어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명색에 선비가 남의 품팔이를 한다고 하니 동네 양반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겨울을 그럭저럭 굶지 않고 넘겼는데 이듬해 봄이 되니까 머슴이 이제부터는 노는 땅을 일구어 논밭을 만듭시다. 하기에 머슴 말대로 여기저기 못쓰게 된 땅을 빌리고 얻어다가 논밭을 일궜습니다. 선비와 머슴은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김을 메고 참 억척같이 일을 했습니다. 머슴은 밤낮으로 선비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도 제 몸 아끼지 않고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자 한번 맛을 들인 선비도 죽자 살자 일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가을이 되니까 곡식을 제법 많이 거두들여서 곳간에 쌓아두고 먹을 만큼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머슴이 하직 인사를 하는데 이제는 이 댁도 양식 걱정 안 하고 살게 됐으니 저는 그만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선비가 고맙고 섭섭해서 굶어 죽게 된 우리 식구를 살려준 은인인데 사경이라도 받아 가지고 가게 하니까 머슴이 말하길 저는 사경 따위를 받을 형편이 못 됩니다. 주인이 지난해 남의 논에 선 벼이삭을 자르려고 하다가 제가 지켜보는 걸 보고 그만두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씀이 하도 고마워서 제가 조금 도와드렸을 뿐이니 그런 걱정은 마십시오. 하고는 훌쩍 사라지기를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머슴이 이 집에 와 있는 동안에는 새벽녘에 샛별이 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머슴이 샛별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쓰면 하늘에 뜬 샛별도 도와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선비는 그 뒤에도 부지런히 일을 해서 아주 잘 살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음을 곱게 먹으면 언젠가는 복으로 찾아온다는 이야기였는데요. 모두가 마음을 곱게 먹어서 우리에게도 샛별 머슴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처녀를 살린 떡거머리 총각. 먼 옛날에 집이 없이 홀몸으로 날품팔이하며 돌아다니는 떡거머리 총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못난 것도 아니요 등신도 아니고
이목구비도 구전했으나 타고난 것이 가난뱅이 신세라 굶기를 부잣집 밥 먹듯 했습니다. 날품팔이를 하다 보니 정한 곳이 없이 길이 난 곳이면 발길 닿는 대로 갔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 하루는 깊은 산중에 이르렀습니다. 온하루 걷고 걸어도 산길은 끝나지 않고 인연은 묘연하였습니다. 일락서산에 해는 지고 밤이 되었는데도 앞길은 막연했습니다. 총각이 한숨 쉬며 이마에 흐르는 진땀을 씻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사방을 둘러보니 저 멀리 앞쪽에서 무슨 불빛이 반짝반짝하였습니다. 총각은 온몸에 힘이 부쩍 나서 바지춤을 추고 불빛을 향해 걸음을 재우쳤습니다. 떡거머리 총각은 깊은 산중이니 오막살이 집이라 생각하고 불빛을 찾아갔는데 뜻밖에도 산기슭에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총각은 불문곡직하고 그 집 때문에 이르러 건기침을 하고 주인을 찾았습니다. 서너 번 찾았으나 인기척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별이 꼬인 총각은 혼자말로 구시렁거렸습니다. 이 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인가? 그러자 대문이 빠끔히 열리며 불빛 어렴풋한 가운데 한 교수가 머리를 내밀고 죽을 사람이면 들어오고 살 사람이면 돌아가세요. 라고 구슬피 말하였습니다. 총각은 천하를 돌아다니다 별난 집을 다 본다고 하면서 죽을 사람이요 라고 하며 집 안으로 쑥 들어섰습니다. 집에 들어서 보니 집에는 다른 사람은 없고 교수 혼자뿐이었습니다. 여하튼 시장 안이 밥이나 한때 얻어먹고 보리라고 묵은 밥이라도 있으면 좀 달라고 했습니다. 교수는 다소곳하고 저녁상을 차려드려왔습니다. 떡거머리 총각은 배고픈 김이라 밥을 제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총각이 달게 밥을 먹고 밥상을 물리고서 아랫방을 내다보니 등촉을 밝혀 대나처럼 환한데 교수는 함지에다 참기름을 떠놓고 머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하도 이상하여 저것이 요기인가 사람인가 하여 멍하니 바라보니 참기름에 감는 교수의 가마반질반질한 머리채는 한 발이나 되는데 해달같이 환한 얼굴에는 슬픔과 고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수는 참기름에 머리를 감아 쌓아 올리더니 저녁상을 물리었습니다. 총각은 하도 괴이하여 잦은 기침을 하고 물었습니다. 묻기는 거북합니다만 랑자께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사시며 머리를 왜 참기름에다 감습니까? 반질반질한 긴 머리채를 내려뜨린 교수는 가냘픈 한숨을 쉬더니만 손님께 기이지 않고 말씀드리리다. 라고 하면서 집사정을 말했습니다. 원래 이 집은 양반가정으로 식솔이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오빠네와 형님들에서 모두 20이었는데 반달 전부터 한밤중이 되면 난데없이 큰범 한 마리가 집에 뛰어들어 하루 저녁에 한 사람씩 물어가더니 이제는 자기만 홀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물려갈 차례인데 참기름에 머리를 감으면 혹시 참기름에 미끄러져서 살아날 구멍이 있을까 해서 머리를 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런 일이었구만요. 총각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오늘 저녁은 자기가 범을 막을 테니 교수는 숨어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슬픔으로 눈곱이 젖은 교수는 땅이 꺼질 듯 한심 쉬더니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문을 닫아 걸고 아무리 숨어도 쓸데없어요. 이제 저 앞산에서 쏴소리가 나고 마당에서 범이 3번 울면 사방 문들이 저절로 꽉꽉 열리고 범이 뛰어드는데 아무데에 숨어도 영락없이 물어가요. 총각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사내대장부로서 범 한 마리를 당해내지 못한다면 어찌 장부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범이 집안에 뛰어들고 하루에 한 사람씩 물어간다는 데는 필요곡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근심 말고 내 말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총각은 두 가마에 참기름을 부글부글 끓이게 하고는 술이 있는가고 물었습니다. 교수는 고방에 들어가 소량내 나는 송엽주와 삼포도주를 한 동이씩 내왔습니다. 그리고 닭을 잡아서 끓는 기름가마에 넣으니 훌륭한 안주였습니다. 총각은 난생 처음으로 받는 대접이라 닭고기 안주에 술을 실컷 마셨습니다. 이렇게 떡거머리 총각이 술을 마시며 마지막 닭의 다리를 집어들 때 앞산에서 과연 쏴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범이 와요. 쏴소리를 듣자 교수는 창백해서 사시나무 떨듯 화들화들 떨었습니다. 총각은 술잔을 놓고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술 기운이 펼쳐 온몸에 힘이 솟구쳤습니다. 랑자는 고방에 들어가 숨으시오. 이윽하자 밖에서 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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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천둥이 우는 듯 버무름 소리가 나더니 사방문이 꽉꽉 열리고 광풍이 휙 몰아치고 누런 호랑이 놈이 나타났습니다. 이때라 총각은 주먹으로 땅을 치며 태산이 무너질 듯 호령을 질렀습니다. 이놈, 웬 놈이 이런 행패냐? 그러자 황소 같은 범이 구들 한가운데 떡 버티고 서서 등장 같은 두 눈을 뚝 부릅뜨고 총각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총각은 제기랄 놈. 하고 번개같이 일어나 범을 걷어차며 소리 질렀다. 이놈, 내 놈을 저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을 테다. 떡거머리 총각이 자기 발에 걷어채어 풀썩 거꾸러지는 것을 보니 범이 아니라 떡구유 같은 도사였습니다. 총각은 번개같이 달려들어 두 번째로 놈을 걷어차니 도사는 마당에 내려가 곤드라졌다가 흙빛이 되어 부들부들 떨며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총각은 도사를 내려다보며 흘러맸습니다. 이 요사한 충놈아, 이실직고 하지 않으면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겠다. 중놈은 이마에 피가 맺히도록 조아리며 연신 중얼거렸습니다. 예, 이실직고 하리다. 소승은 원래 이 중놈은 산 너머의 절당에 있는 도사였습니다. 규순의 일가는 대를 두고 내려오며 산 너머에 있는 절간에다 시주하고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 사원의 주지인 도사는 명복을 비는 시인 이 집의 규수에게 눈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둔갑 장신수를 써서 범으로 되어 이 집 식구들을 하나하나 잡아치우고 오늘 저녁부터 밤마다 이 집에 드나들며 규수를 가늠하려 했는데 이렇게 떡거머리 총각을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도사는 화들화들 떨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대저대비하신 신선님, 목숨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사는 띠꺼머리 총각을 신선으로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막무가내로 법수를 거두고 애발대발 빌었습니다. 고방에 숨었던 규수가 중놈의 말을 들으며 문틈으로 내다보니 과연 산 너머 사원의 주지인지라 이가 갈렸습니다. 규수는 이를 악물고 살며시 나와 함지박으로 펄펄 끓는 참기름을 퍼가지고 고두사죄하는 주지의 대가리에다 쳤습니다. 그랬더니 도사놈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이때 총각이 언뜻 달려내려가 중놈의 종아리를 쥐어서 문 밖으로 내뿌렸는데 대문간에 탁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우라는 잠잠했습니다. 좋은 허울을 쓴 짐승보다 못한 놈을 아주 없애치워야지. 떡거머리 총각이 팔을 걷어올리고 대문간으로 달려나가니 도사는 대문간 기둥에 부딪혀 대가리가 박살나서 죽어버렸습니다. 더러운 놈 까마귀나 뜯어먹어라. 총각은 도사놈을 쥐어서 아주 먼 곳에 던져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교수는 정성 들여 아침을 지어 성찬에 닭고기국 차려놓고 수량푼을 들고 와서 무릎 꿇고 앉아서 권했습니다. 총각은 든든히 먹고 또 정처 없는 길을 떠나려 하였습니다. 이때 교수가 우리 집 원수를 갚아주시고 소녀의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께서 버리시지 않는다면 한평생 함께 다니며 시중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떡거머리 총각은 허허 웃으며 이제는 그 고약한 중놈을 없앴으니 근심 없게 됐는데 함께 살면 이 집에서 살지. 이 좋은 집과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교수 일어나 절을 하려 하니 총각 또한 급히 일어나 맞절을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아침상이 전한상으로 되고 방안이 전한청으로 됐습니다. 이날부터 떡거머리 총각과 교수는 부부간을 맺고 이 집에서 한 일을 잘 살았다고 합니다. 과욕초와 가 생각이 납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릅니다. 또는 지나친 욕심은 재앙을 초래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사 모든 악은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상황과 능력에 맞지 않은 결과를 고집하고 가져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욕심은 내 몸보다 큰 사이즈의 옷이라고 생각하면 더욱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입니다. 내 키가 170cm인데 내가 키에 욕심이 생겨
아니 내 키가 180cm라고 착각을 하거나 망상에 빠지게 되면 기장이 더 긴 바지를 입게 될 것이고, 그럼 필요 이상으로 긴 기장 때문에 상대방이 보기에 거북할 것이며 자신 또한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욕심을 부리게 되면 제일 먼저 나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또한 가정을 꾸린 이라면 그 가족까지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적당한 욕심은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으며 자기 발전의 기회를 가져옵니다. 적당한 욕심은 노력이라는 부가적인 측면이 따르게 되고, 그 노력은 자신의 능력치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사의 모든 일이 그러하듯 넘치지 않고 적당한 것은 우리 인생의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부리게 되면 발전이라는 부가적인 이득이 따라오지만 필요 이상을 기대하게 되면 화를 부르고 결국 자신의 몸만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깨비를 물리친 박서방 아들의 꾀. 삼남지방에는 먼 옛날부터 도깨비가 많았다고 합니다. 달빛 휘영청 밝은 밤이면 숲속 오솔길로 키가 9척이나 되는 검은 그림자가 어기적 움직이는데 그것도 도깨비요. 키 넘는 숲을 속에서 껑충껑충 뛰며 산짐승을 쫓는 것도 도깨비요. 내에서 가마만큼씩한 돌을 척척 번져 놓으며 고기잡이하는 것도 도깨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도깨비든지 사람만 보면 누구요? 하고 소리를 치면 박서방이요. 하고 대답해야지 다른 대답을 하면 독독히 경을 치거나 목마른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모두들 박서방이요. 하고 대답하는데 그러면 도깨비는 집에 아들이 있소?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아들이 집에 있소? 하고 대답하면 도깨비들은 이걸 가지고 가오, 이걸 가지고 가오 하고 소리치며 멀찌감치서 따라서는데 때로는 도깨비 무리가 따른다고 합니다. 집에 이르러 문을 닫아 걸면 도깨비들은 밖에서 물건을 두고 갔네 하고 달아나 버리는데, 이튿날 아침에 나가보면 길짐승 날짐승이 있는가 하면 버들쟁이에 죽 꿰놓은 고기, 개구리, 뱀 같은 것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도깨비들이 어찌하여 박서방이라고 하면 무서워하고 아들이 집에 있다고만 하면 자기들의 재물을 죄다 가져다 바치는가 하는 데는 그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 삼남지방 어느 곳에 박서방이라는 농부가 있었는데 집에는 아내와 12살 먹은 총명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고장에는 도깨비들이 많았는데 밤이면 곳곳에서 출몰하여 사람과 가축을 해쳤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항상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하루는 박서방이 나무를 하려고 지게에다 낫을 꽂아지고 앞산으로 나무하러 가는데 방금 고개마루에 올라서자 어디선지 여럿이 함께 부르는 멋들어진 타령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서 타령을 불러대는가고 아무리 둘러봐야 사람은 보이지 않고 타령 소리만 높았습니다. 박서방은 무인지경이라 귀신의 조화라고 생각되어 낫등으로 길 옆에 돌을 치며 호령했습니다. 어떤 놈들이 대낮에 이렇게 떠들어대느냐. 당장 걷어치우지 못할까. 그러자 타령 소리가 뚝 끊고 잠잠하였습니다. 박서방이 시름 놓고 몇 발자국 걷는데 난데없이 키가 9척이나 되는 흉측한 도깨비들이 와르르 쓸어 나왔습니다. 대낮에 도깨비가 출몰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박서방은 깜짝 놀라 황당해서 어쩔 바를 몰랐했습니다. 꼬락서니 괴사한 녀석이 호령하는 바람에 노래꼭지를 잃어버렸군. 외눈박이 도깨비가 박서방을 노려보며 투덜거리자 도깨비들이 박서방과 노래꼭지를 내라고 흘러맸습니다. 노래꼭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내라고 하니 박서방은 기겁하여 꺽꺽거리며 아무 대답도 못하였습니다. 이놈이 노래꼭지를 내지 않으면 잡아먹어 치우자. 외눈박이 도깨비가 버럭 소리 지르자 도깨비들은 먹을 것이 생겼다고 좋아서 야단들이었습니다. 모두들 박서방을 빨리 잡아먹기 위해서 노래꼭지를 내라고 더욱 성화질을 하였습니다. 박서방이 생각해보니 이 자리나 피해야 방법을 대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목마른 죽음을 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우리 집을 아느냐? 라고 말하니 외눈박이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알고 말고 알다 뿐이겠니? 너네 집 식구들까지 다 안다. 박서방은 별다른 방도가 없는지라 집에 가서 아내와 아들을 만나보고 뒷일이나 부탁하겠으니 내일 점심때쯤에 와서 잡아먹어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니 외눈박이 도깨비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우두머리 도깨비의 예상은 겸사겸사해서 박서방도 잡아먹고 아내와 아들도 잘 우려먹자는 것이었습니다. 도깨비들이 없어진 후 박서방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와서 낙심하여 후 한숨만 쉬다가 비감한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아내가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다급히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아들이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혼자 생각했지만 방법이 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내는 박서방이 비감한 눈물을 흘리니 같이 앉아 눈물이 글썽해 한숨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기에 말씀도 하지 않고 그러세요? 그래도 박서방은 대답 없이 그냥 낙담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일입니까? 아들이 재차 다그쳐 물었습니다. 아들이 하도 되받아지게 묻는 바람에 행여나 하는 생각이 나서 박서방은 앞곡의 역마루에서 도깨비를 만났던 이야기와 도깨비와 약조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너무도 놀라 창백해져서 굳어버린 채 멍해졌는데 아들은 하아 웃더니 그까짓 도깨비들의 일을 가지고 태울 게 있습니까? 안심하시고 내일 점심때쯤 고방에 숨어서 제가 어찌는가 보기만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코올리는 어린애 말이기는 하나 방법이 있다고 하니 어찌도 반가운지 대번에 화기가 돌면서 그래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여하튼 아무 걱정 말고 내일 보라고 하였습니다. 이튿날 점심때쯤 박서방은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지라 아내와 함께 고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점심때가 되자 도깨비들이 우르르 쓸어왔습니다. 박서방. 외눈박이 도깨비가 박서방을 불렀습니다. 그래도 문을 꽁꽁 걷어닫고 아무 대답도 없으니 도깨비들은 마당에서 왁작 떠들어대다가 마루에 올라서서 집에다 불을 지르자고 했습니다. 이때 박서방의 아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며 소리 질렀습니다. 야, 이놈들아, 내 놈들이 떠드는 바람에 내 하던 일꼭지를 잃어버렸다. 사람이란 일을 항상 잘해야 하는데 일꼭지를 잃어버렸으니 어찌겠느냐? 그러니 내 놈들이 내 일꼭지를 찾아내라. 외눈이 눈을 뚝 부릅뜨고서 우리가 내 일꼭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래도 꼭지가 있느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박서방의 아들은 우두머리 도깨비를 쳐다보며 내 놈들이 밖에서 떠드는 바람에 내가 방에서 일하던 일꼭지를 잃어버렸단 말이다. 외눈박이 도깨비가 부화동이 터져 씹어렸습니다. 내가 방에서 일꼭지를 잃어버린 걸 우리가 알게 뭐냐? 박서방의 아들이 되받았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너희들이 땅 밑에서 노랫꼭지를 잃어버린 걸 땅후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알게 뭐냐? 우두머리 도깨비는 말문이 막혀 나판대기가 지지게 나서 도깨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박서방을 잡아먹겠다고 떠들어대던 도깨비들은 자라모가지가 되어 눈만 굴렸습니다. 외눈박이 도깨비는 배가 출출해 나는지라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럼 좋다. 시비는 차차하고 먼저 우리 점심을 해내라. 박서방의 아들은 픽슨 웃음을 치면서 우리 집에는 가마가 한 짝이 돼서 끼니를 못한다. 하고 대꾸했습니다. 우두머리가 버럭성을 냈습니다. 에이 이놈아, 이 큰 집에 가마가 한 짝뿐이라니 말이 되냐? 박서방의 아들이 되받았습니다. 너는 어째 그 큰 낮에 눈이 한쪽뿐이냐? 외눈통이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데 얼굴에 구멍이 숭숭 난 놈이 두 눈을 뚝 부릅뜨고 팩소리쳤습니다. 잔소리 그만하고 빨리 밥을 해라. 박서방의 아들은 그놈을 빤히 올려다보며 대꾸했습니다. 우리 집은 쥐구멍이 많아 연기가 나서 불을 못 댄다. 이 자식, 이 작은 집을 거두지 못해 쥐구멍이 그리 많다는 말이냐? 너는 어째 자그마한 나판대기도 거두지 못해 그렇게 구멍이 많으냐?
그놈은 자라모가지가 되어 입을 실룩거리며 흉측한 눈알만 들들 굴렸습니다. 박서방의 아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이놈 내가 한쪽 눈이 멀 때에 이를 잊었느냐? 이 소리에 외눈통은 사시나무 떨듯 와들와들 떨며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손이야 발이야 빌고 도깨비도 엎드려 이마에 피가 맺히도록 대가리를 땅에 조아렸습니다. 박서방의 아들은 그놈이 외눈이니 외눈똥이 될 때는 필연코 혼났으리라고 생각됐기에 그렇게 넘겨짚었는데 이렇게까지 절절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치미를 뚝 떼고 흘러맸습니다. 이놈들 듣거라. 내놈들이 행패가 심하기에 아버지를 보내 내놈들을 얼려서 데려온 것이다. 지금부터 내 말대로 하지 않는 놈은 독독히 경을 칠 줄 알아라. 도깨비들은 예 하며 절절맸습니다. 너네 물건을 몽땅 나한테로 가져오고 다시는 인간 세상에서 행패를 부려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썩 물러가거라. 도깨비들은 골을 싸쥐고 걸음아 날 살려라고 귀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주랭랑을 놓았습니다. 그날 밤으로 도깨비들은 저들이 갖고 있던 보물을 몽땅 가져다 박서방네 툇마루에 놀려놓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리하여 박서방네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도깨비들은 거지가 되었는데 사람의 그림자만 보면 또 박서방이 자기들을 데리러 온 줄 알고 누구요? 하고 묻고 박서방이라고만 대답만 하면 아들이 있는가고 묻고 아들이 있다고만 하면 어떻게 혼났던지 그때 약조대로 하느라고 자기들의 물건을 몽땅 가져다 바친다고 합니다. 도깨비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사람은 아닌 상상의 존재입니다. 도깨비는 특정 존재를 지칭한다기보다는 비슷한 특성을 가진 존재들을 묶어 부르는 이름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보통 도깨비의 모습은 특정한 모습이 없고 기록마다 형태가 각각 다른데 일반적으로 한국 고유의 도깨비는 한복을 입고 패랭이를 쓰고 다닌다고 합니다. 또 대다수의 도깨비들은 자신의 성은 김씨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귀신, 괴물로 인식되어 있으나 도깨비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혼내주는 걸 좋아하기보다는 순하고 우직하며 같이 놀고 싶어하고 친하게 지내려 했습니다. 또 따돌림을 당하면 화를 내고 체면을 중시하는가 하며 시기와 질투도 많고 약간 멍청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메밀묵, 막걸리, 이야기, 노래, 씨름, 장난 같은 것을 좋아하고 붉은색을 싫어합니다. 붉은색을 싫어하기 때문에 팥, 피 등은 도깨비를 쫓아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씨름을 좋아해서 길을 가던 과객을 불러다가 씨름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인적 없는 야산이나 오래된 폐가에 거주한다고 하며 이따금 민가로 내려와 소를 지붕에 올려놓는다거나 솥뚜껑을 소단에 집어넣거나 하는 장난을 벌여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첫날 밤인데 서방님 때문에 다 젖었잖아요. 오성대감이 13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시기는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의 기운이 만발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쟁기를 쥐고 아들 앞에서 소를 몰며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 앞으로 한 늙은 중이 터벅터벅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중은 아무런 말도 없이 아이에게 절을 하고는 어른에게는 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 중이 너한테만 절을 한 것이 맞느냐? 아버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었다는 듯 당연하게 답했습니다. 그런 듯 싶습니다. 아버지는 중의 행동을 생각하자니 괘씸하기도 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저 녀석도 절에서 연부를 외우는 중놈이란 말이냐? 아이에게 절을 하고 어른은 보는 채도 안 하고 가는 것이 과연 예절이란 말이냐? 아버지가 펄쩍 뛰자 아들이 말리고 나섰습니다. 아버지, 노여워 마십시오. 방금 왔다 간 것은 중이 아니고 호랑이입니다. 아들의 말에 아버지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아들은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보면 알죠.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아들 오성은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오성의 아버지는 아들의 답을 듣고는 의심이 일렁였습니다. 그래, 호랑이란 놈이 너한테는 왜 왔다 가느냐? 아들 오성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진사댁 3대 독자가 장가를 가지 않습니까? 저한테 와서 밤에 신랑을 잡아먹겠다고 합니다. 오성의 아버지는 들어보니
남의 3대 독자를 첫날 밤에 잡아먹겠다는 일이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성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시 물어왔습니다. 그래, 내가 그걸 안다는 말이냐? 네, 압니다. 호랑이가 왔다 가는 걸 보면 알죠. 예. 너 3대 독자가 죽는다는 건 아는데 그 3대 독자를 살릴 방도는 없다는 말이냐? 오성은 딱 부러지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못 살립니다. 산신령님의 명을 받고 잡아간다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그렇다면 좋다. 너와 나는 오늘부터 부자지간이고 뭐고 갈라져 살자. 죽는 줄 아는 사람 살려낼 방도도 찾지 못하는 자식을 두어서 뭘 하겠느냐? 너는 이 길로 앞으로 내 갈 길을 걸어가거라. 오성의 아버지는 노여워서 눈에 불을 펄펄 일구며 말했습니다. 13살의 오성이었지만 아버지가 중요하다는 건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성은 아버지가 가라고 해도 가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썩 물러가라고 하지 않느냐? 오성의 아버지는 호통을 쳤습니다. 아버지가 소리를 쳐도 오성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노여워서 석자넉자 뛰면서 아들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썩 가지 않으라고 했느냐? 오성은 생각다 못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노여워 마십시오. 아버지 소원이 정 그러하시다면 제가 진사댁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성은 속옷비를 아버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진산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살림이 좋은 진사댁은 3대 독자가 장가를 가니 잔치를 굉장하게 잘 치르고 있었습니다. 오성은 진산의 집에 가서 잔치떡을 배가 부르도록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진사를 뵙기 청했습니다. 진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진사는 오성을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느냐? 오성의 굳은 얼굴을 보고 재차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서슴지 말고 하거라. 진사님 댁에 염소 한 마리 있으면 제게 주십시오. 진사는 들어보니 꿈에도 생각지 못한 소리를 오성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집 잔치에 와서 어린 것이 주는 떡이나 얻어먹고 가면 될 것을 당치도 않게 염소 한 마리를 달라니 되지도 않을 말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이 말도 귀담아 들으라고 했다는 말이 떠오르는 진사였습니다. 진사는 어린 것이 쓸데없이 말을 한다 쫓아내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잔치집에 와서 염소는 왜 달라고 하는 것이냐? 진사님 묻지 말고 달라면 주십시오. 염소 한 마리가 대단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진사는 들어보니 필요곡절이라 더 따지지 않고 오성에게 염소를 내주었습니다. 오성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진산의 뜰락에서 놀다 밤이 되니 신랑 신부의 방 쪽마루 밑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첫날 밤을 지내려 방에 들어갔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던 소꿉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더욱더 애틋했는데 신부는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이 행복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나도 그래. 너가 내 부인이라는 것이 지금도 믿겨지지도 않아. 우리 앞으로 아들, 딸 낳아서 행복하게 살자꾸나. 신부는 너무 좋았는지 행복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옷이 젖을 정도로 한동안 우니 그만 우시오. 나도 눈물이 날 것 같소. 신랑의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오성은 마루 밑에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천생연분이 만나서 혼인을 이뤘는데 내가 필시 지키겠노라. 라며 다짐했습니다. 밤중이 되니 범이 화살처럼 날아서 진사댁으로 들어왔습니다. 때가 되었는지라 마루 밑에 숨어있던 오성이 불쑥 앞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성이를 보자 호랑이는 뒷걸음질을 쳐서 가더니 둔갑해서 다시 중이 되었습니다. 중이 된 모습으로 호랑이는 오성에게 다가왔습니다. 13살의 오성은 대담하게도 중을 마주 향해 걸어갔습니다. 너 이놈 들어봐라. 호랑이는 산중 영물이 아니더냐? 호통을 치며 오성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성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장가가는 사람은 3대 독자이다. 그래, 너 남의 집 3대 독자를 장가가는 첫날 밤에 물어간다는 말이냐? 너도 시장기나 말리려고 산에서 먼 길을 걸어왔겠는데 그저 보내지는 않겠다. 오성은 진사에게 받았던 염소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내 너에게 염소 한 마리를 줄 터이니 이것이나 먹고 가거라. 3대 독자는 털끝 하나 다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치기만 하면 내 아무리 산중 왕이라도 내 목숨도 없을 줄 알아라. 중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은 다시 둔갑해 호랑이로 변했습니다. 호랑이가 되어서는 염소를 물어 맺혀놓고는 염소고기를 우두구둑 씹어먹었습니다. 호랑이는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마리 염소를 다 먹어치우고는 말없이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진사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더라게 나가봤습니다. 거기에는 선명한 범의 발자국이 찍혀 있고 염소의 피가 질퍽했습니다. 진사는 오성이 염소를 빌린 일을 떠오르며 속으로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막을 모르니 이렇다 저렇다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튿날이 지났습니다. 오성의 아버지는 진산의 집에 갔던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여 오성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진산의 3대 독자를 구해주었느냐? 아버지가 묻자 오성은 그제야 자초지종을 아버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성의 아버지는 오성의 말을 끝까지 듣고는 너무도 기뻐서는 무릎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예, 오성아? 너는 과연 내 아들이로구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